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의 올해 성과가 어째서 달러는 전혀 죽지 않고 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 탄생이었던 겁니다. 주식과 같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한국 무역 전망과 경제 성장률은 어두운데 한국 주식 최근의 급등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적 기대가 상향된다든지 유동성이 보강돼야 된다는 전통적인 재료 이외에도 중요한 게 있어. 삼성전자의 방향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지금까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추가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미 자사주 매수가 끝났어요. 이제 소각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개인들이 국장을 상당수 떠났기 때문에 수급은 좀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약세를 최근에 좀 밀어붙였던 것이 중국의 딥시크도 한몫을 했었죠. 딥시크의 등장이 AI와 관련된 케이펙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우려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러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확인하셨듯이 그들은 전혀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의 올해 성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좋은 이유는 그동안 너무 안 올라서이기도 하겠지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연착륙할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을 우리나라가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출, 제조업, 중간재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산업재, IT 등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뒷받침되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최근 오르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코스피의 PER은 9배 부근이 바닥이었고, 올해 예상 이익 기준에서 10.1배 수준, 이제 뭐 막 밸류에이션 바닥을 벗어나기 시작한 수준에 불과하죠. 급하게 올랐으니까 나름 조정이야 받겠지만, 조정 이후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의 부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지 여기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제안된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는 일반 기업도 주 정부의 허가만 있다면 100억 달러 미만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 다른 국가들에선 사실상 어떤 규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굉장히 많고, 몰랐는데 한국 무역 대금의 10%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라이제이션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미국이 원한다면 이 계획대로 실제로 진행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를 먼저 하시려면 트리핀의 딜레마를 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 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정작 해결될 수는 없는 그 문제를 의미합니다. 기축 통화가 뭐예요? 세계인들이 함께 쓰는 화폐죠. 진정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선 달러가 미국 바깥으로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고 대신에 재화를 수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은 제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돈을 들여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잉크값 들여서 100달러짜리 돈을 꽝 인쇄하고 그 돈으로 재화를 사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상적자, 무역적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내부로 들어오는 유동성보다 대외로 나가는 유동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경상적자,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가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도 그랬었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제조업이 딱히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익이 되는 장사, 즉 기축통화를 수출하고 재화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에 취하다 보니까 자국의 제조업이 썩어가는 것을 감수해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축통화의 저주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죠. 그럼 반대로 최근 트럼프의 최근 주장처럼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달러가 미국을 향하도록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줄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달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부족해지고 이는 전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1944년 브레튼 우드 조약 이후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달러 수명이 다 됐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최근 달러의 모습이 너무 세죠? 지금 106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트리핀의 딜레마가 맞다면 지금쯤 인덱스 기준으로 70보다 아래서 거래되고 있는 게 맞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덱스에서 100 주변을 꾸준히 유지해 왔어요. 분명 서서히 쇠퇴하는 쪽을 미국은 선택을 했고 달러 가치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째서 달러는 전혀 죽지 않고 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냈기 때문이죠. 우선 미국은 경상적자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GDP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 GDP의 70% 이상은 소비로 이루어져 있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해외로부터 재화를 가져다 쓰는 요인이 GDP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높아진 GDP는 경제 규모 크기 대비 미국의 경상적자를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기축통화의 수명을 수십 년 늘리는 데 성공을 하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오일 시약을 만들어서 더 많은 달러가 석유 시장에 잠기도록 조치를 했어요. 석유 가격을 급등락시켜서 각 나라마다 전략 비축률을 축적하게 만들었죠. 그것을 통해서 달러는 엄청나게 잠겨지게 되었고 달러는 조금 더 젊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달러를 더 쟁여둘 수 있는 창고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국제 하이에나,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을 만들어서 외환 보유고가 작은 나라들을 주기적으로 혼내줍니다. 그럼 국가들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달러를 더 충분히 쟁여두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달러가 각 나라의 창고에 쌓여가면서 달러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달러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게 되고 달러는 유동성을 외부에 공급하면서도 그 가치를, 젊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또다시 수십 년의 수면 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달러를 쟁여둘 수 있는 새로운 창고, 그게 바로 암호화폐 탄생이었던 겁니다. 질문하신 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달러를 쟁여둘 공간으로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달러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좀 더 패권을 유지할 공산이 커졌어요. 다만 저도 무역 대금의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략적 분석 등을 통해서 분명 싼 주식인 것은 맞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걸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이다라면 손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겨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고수가 아니라면 주식과 같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의 약속, 그러니까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 뿐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문환 이사님이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네요. 장외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미증시 ETF 랩, 그리고 자문사를 통한 1인 매매, 요것들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투자 상품들입니다. 이 장외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자문사를 통한 1인 매매는 투자 성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자문사 1인 매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시장에만 투자를 해봤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사모펀드도 꽤나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미 증시 ETF 랩은 지난 2년 동안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인데 저는 주식 비중 이외에도 채권 비중을 동시에 담고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승률을 이기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현재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는데 저는 채권 비중을 16%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이처럼 아무리 증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저라도 언제나 100% 확률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체거래소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네요. 지금까지 주식 거래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건데요. 이게 주식 거래가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거래 가능 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게 경쟁 구도가 되다 보면 수수료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PTS라고 부르는 대체 거래소가 지금 한 3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어요. 3, 4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10여 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다 망해버렸고요. 처음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은 거래대금 비중이
1%를 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와서는 10%를 넘어섰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처음에 8개 대형 종목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종목 수를 늘릴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유의미한 거래량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습니다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새내기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 Q&A 3편에서 드림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드림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샤프슈터님의 책을 모두 읽진 못했는데 무슨 책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드림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틈날 때마다 모디파이해서 지금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술적 분석 툴이라는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와우넷 홈페이지 등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누구나 익히실 수 있도록 다 무료로 공개 버전으로 올려두었거든요. 하지만 딱 집어서 읽지 마시고 저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가급적 처음부터 모두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보면 네이버에 방문한을 치시고 사진 옆에 보면은 와우넷 카페라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셔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클릭하셔서 처음 1편부터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청 또 길어졌네요. 더 짧고 간결하게 대답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막상 대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시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Q&A 영상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질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